주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한 총선 공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만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약 발표 이후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냈고요. 정치권 안팎에선 헌법에 위배된다, 성별 갈라치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논쟁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런 공약을 내놓은 건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 혹은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똑같이 생활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을 지키는 법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이 밖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신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를 기록했어요. 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2024년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113.15. 예, 전년 동월 대비 2.8% 오른 거고요. 전월보다는 0.4%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근 반년 만에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상승폭이 둔화한 영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1월에 전기 요금이 올랐었는데 올해는 하도 이제 힘드니까 동결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먹거리 물가예요. 왜냐하면 신선 과실, 농축산물에서는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 농산물은 같은 기간 15.4% 상승을 해서 몇 달째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에 장 보신 분들은 정말 체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귤이 원래 겨울에 제일 좀 만만하게 먹기 좋았던 과일인데 귤도 40% 넘게 올랐고요. 네. 배도 40%대 올랐고 토마토가 52%, 사과는 57% 올랐습니다. 과일 먹기 힘들어요. 네, 사과가 무슨 한 개 몇천 원, 배는 5, 6천 원 하던데요. 네. 이렇게 신선식품 중에 신선 과실류가 1년 전보다 29% 오르면서 이게 2011년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을 했는데 보험 서비스료가 13% 상승해서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는 거, 보험 내는 거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체감하는 게 많이 비싸졌죠. 실제로 생활물가지수, 이 자주 구매하는 100여 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대로 내려왔다고 해도 정부도 이 물가 상승률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에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 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도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들고 겨울철 이상기후 이런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2%대 물가가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설 연휴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00억 원 더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어요. 네. 아무래도 또 설 앞에는 대목이라서 비싸지는 감이 있는데
사과, 배가 또 설에 쓰이는 과일로 대표적이고 네. 고기, 밤, 대추 이런 것들이 있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할인 지원 예산은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을 하고 사과나 배 이런 계약 재배 물량도 8,000톤 늘려서 향후 수급 불안에도 미리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0대 설 성수품에 대응을 하는데 이 10가지는 배추, 무, 사과, 배,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어제죠. 10대 설 성수품 공급량이 14만 4천 톤. 계획 대비 105.5%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정도 넉넉하다라는 입장을 정부는 보이고 있는 건데 이미 정부가 59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30% 할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까지 더 남은 기간 동안에는 100억 원을 추가 배정해서 할인을 확대하는 거고요. 또 농협이 갖고 있는 물량이나 계약 재배 물량 이런 것들을 확 풀어버리겠다는 방침인데 부디 바라는 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도 체감했을 때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국은 또 무산이 됐어요. 네, 그 여당이 내놓은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끝내 무산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여야 주장은 이거였죠. 야당은 유예하기 전에 산업안전청을 만드는 게 먼저 돼야 된다. 그랬더니 여당이 기다리다가 그러면 산업안전청 만들 테니 2년 뒤로 유예하자. 이런 협상안을 내놓은 건데 사실 또 산업안전청 만들자고 해도 이것도 2년 뒤에 개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야당으로선 2년이란 시간이 붕 뜨게 되는 거니까 유예를 거부를 했죠. 어제 이 본회의 시간을 늦춰가면서 연장될 정도로 굉장히 격론이 오갔다고 전해지는데 이번 무산 발표가 있고 나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거부한 건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이다.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신문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이 톤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83만 영세업자 호소 외면한 민주당이라고 제목을 달았고 특히 경제지들은 이 야당이 거대 의석으로 목리를 부린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반면에 한겨레는 사설에 잇따르는 산재 사망의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는 중단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테니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로 호소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지경인데 왜 민주당은 거부를 했느냐 라면 민주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나흘 만에 영세사업장에서 2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업장에서의 안전사각지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노동계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기업계에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 죽겠다 이런 건데 노동계에서는 죽일 거면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경제계를 생각하면 원자재 값도 폭등했고 그러니까 작은 공사 수주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직을 따로 구하기도 어렵고 그게 현실인데 또 실상 산재 사망 사고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또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가 협의가 가능하다.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기왕 한다면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여당이 정말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에 나가겠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고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일단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이 과거에 그 의료사고를 수사했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검사로서 사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했고
이 의료 사고에 대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 의료 책자를 보기도 어려워서 다른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사를 불러다가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또 기다리고 마음 졸일 환자와 가족에게도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럼 이제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우선 정부가 발표한 건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수기 과정에서 불거질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고 그걸 좀 다듬어 나가는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4대 개혁 패키지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네. 먼저 의료 인력 확충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정부가 계산한 건 이거예요.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5,000명이 부족해진다라고 계산을 했고 그럼 당장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다만 얼마나 증원할지 뭐 규모는 정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대신 이제 조사를 했던 걸 보면 그때 늘릴 수 있는 최소 증원 규모가 2,000여 명 정도로 나왔던 거 이걸로 추산을 할 수는 있고요. 네. 근데 이 정원 증원이라는 게 좀 얘기가 오래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건데 이 부분에서 정부는 이 교육 지원을 강화를 하고 충분한 임상을 쌓을 수 있게 수련 면허 체계를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게 도제식으로 그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지도 교수한테 이렇게 그 교육을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련 면허 체계를 개선한다 이런 거고 필수 지역 의료 교육을 강화해서 필수 의료의 실습 과목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역 의료 상황은 더 어렵잖아요. 지역 네. 의료 강화 방안으로는 어떤 게 나왔나요? 예, 일단 뭐 국립대병원을 위주로 권역 필수 의료 중추 역할을 하도록 키워내겠다. 네. 라는 게 있고요. 또 지역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신설한다는 건데 그럼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권역에 3년 동안 최대 500억 원을 지원을 하고 네. 또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용하고 결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대학과 그 지역 그리고 이 학생, 의대생 이렇게 3자가 계약을 해서 수련 비용을 받는 거예요. 장학금을. 그래서 네. 그 일정 기간에 대신에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라. 그러니까 의대생이 그 지역의 대학을 다니면 일정 수입이나 거주를 지원받고 그 지역에서 장기 근속 계약을 한다. 이런 거죠. 거기에 머물러서 의사로서 어떤 기여를 한다. 이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얘기인데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게 그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적 부담 이거니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벌써부터 의견이 엇갈리는 게 대한의사협회는 특례 적용 범위에 모든 진료 과목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고 소비자나 시민단체 환자 측에서는 특례법 제정 발표를 아예 철회해야 된다. 네. 그런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보상체계 결국에 수가 얘기인데요. 난이도라든가 위험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가를 조금 더 조정을 하고 네. 그런 분만이나 소화 분야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수가 문제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게 결국에는 의사들이 수가 올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런 피부과나 미용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그래서 미용 의료에서는 시술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 그러니까 꼭 의사만이 뭐 반영구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자격을 열어주겠다. 네. 이런 거를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 지금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좋은 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신문에서도 숫자 빼고 다 나온 패키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빠진 숫자들 그리고 현실 적용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은 사실상 없었고요. 네. 그래서 구체성과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이제 정치권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구리시를 방문하는데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는 구리 전통시장으로 갑니다. 설명절 앞뒀으니까 전통시장 상인들 애로사항 또 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요. 별도 간담회는 예정돼 있지 않지만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편입 문제가 이슈가 되는 곳이라서 그에 대한 의견도 자연스럽게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또 이 한동훈 위원장이 경기 분도 서울 편입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어떤 발표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또 여야 모두 철도 지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문제는 재원 마련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철도 지하화가 사실은 처음 있는 공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게 지역 정치인들도 지방선거 때마다 각 지역의 표심을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 네. 이번엔 여야 지도부가 총선 이슈로 끌어올리면서 난데없이 좀 대결 공약 사안으로 떠오른 형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이 되고 사업 계획도 불확정적이다라면서 합리적 비용 추산에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지방선거에서도 워낙에 좀 공수표가 됐던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도 다소 좀 냉담한 모습도 읽혀지고요. 네. 각 신문들도 일단 내뱉고 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구체적인 재원 조달의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민자 투자를 유치해서 비용을 감당하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에 민간이 비용을 감당하게 되면 이것은 교통비 상승으로 귀결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철도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결국에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다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네.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인데요. 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광주표도 내가 몰아주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 지난달 3일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광주 부상자 회장에게 미리 이야기했다. 앞으로의 협조 잘해라. 광주표도 내가 몰아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예전에 그 민경호 전 비대위원 노인 비하 발언 사과할 때 두 사람이 만났었잖아요. 그때 만나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 정부로부터 100억 원대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의 회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만 봐도 대한노인회가 올해 받는 지원금이 131억 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민주당 측에서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이 사과하러 갔을 때 이제 사진에 뺨을 때리기도 했는데 너무 다른 태도라서 그 당시에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게 한나라당 출신이라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거든요. 네. 김 회장이 실제로 한나라당 그 원내 수석부총무와 사무부총장, 당무위원을 지낸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22일에도 서울 중랑구 신년인사회에서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때 대한노인회 중랑지 회장입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선 성공을 격려하는 발언을 해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략공천 지역에 내놓을 필승 카드를 찾느라 고심하는 모습이라고요. 예, 민주당도 지금 후보자 면접 비롯해서 지역구 적합도 조사 진행 중인데 출마를 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들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지역 연고가 딱히 없는 원외 정치인들까지 후보로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라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이쪽은 전략공천이 되겠구나 이런 이슈가 급부상한 건데요. 물론 민주당이 뭐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시행 여부를 밝힌 건 아니지만 사실상 전략공천에 대한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사실 당내 후보들 뭐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풀뿌리로 지역 주민들 만나서 거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있긴 하지만 전략공천을 할 때는 그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좀 승리할 가능성이 클 수 있으니까 그걸 가늠해 본다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현역인 서울 용산 여기에 뭐 당협위원장이랑 다 있지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넣어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또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에 여기 대항마로는 나경원 전 의원 과거 지역구이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그 무게감을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인식이 작용할 수밖에 네.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 요금소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안현 분기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후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밀리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상일부터 계양까지 정체입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은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상일까지 속도 더딥니다. 서울 시내는 동쪽으로 이동하기 다소 어렵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가양대교를 가기 전 공사로 인해 방화대교부터 밀리는데요. 이 여파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사이 성산대교를 지나자마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더욱 혼잡합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시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 부근 3차로에 공사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요즘 이슈를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정치권 움직임은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정치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진 않아야겠죠.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첫 시간인데요.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 정치권 움직임, 여의도 언어에 숨어있는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치권에 굉장히 논쟁적인 화두가 등장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병력 감소 해결책으로 여성 희망 복무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등 이제 4개 공무원 직렬에 지원하는 여성은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약이에요. 네. 그래서 시행 시점은 2030년으로 설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병력 감소 문제라든지 뭐 군 가산점 문제를 둘러싼 성별 갈등 그리고 경찰 직역에서 뭐 여성 공무원들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비판 등이 좀 일었던 만큼 다뤄볼 만한 해결책이다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 성별 갈라치기다라는 지적도 일고 있어서 지금 논쟁적인 화두로 올려두는 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이 논의하기 꺼려하는 민감한 화두를 공론화했다는 뭐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공약의 현실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현실성 문제가 있는 부분을 3가지로 좀 살펴보면요. 네. 첫째는 위헌 소지입니다. 1999년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군 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판정했죠. 그 당시에 근거로 든 게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이준석 신당에서 내놓은 것도 군필자에게만 특정 직군 응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잖아요. 네. 이건 역시 이제 헌재가 지적한 공무담임권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징병제 하에서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 병사는 모두 남성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이 군복무를 하게 되면 여성 병사 전용 생활관도 있어야 할 거고 혼성 부대의 대책을 중심으로 한 이제 병역 시스템 근간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2030년에 이를 시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군대 내 성비위 피해자 대다수가 여군이라고 네. 집계가 되고 있어서 군대 내 성비위 문제가 지금도 심각한데 여성희망 복무제를 시행했을 때 이 같은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이준석 대표가 모르진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 대표가 계속해서 민감한 공약들을 내놓는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고도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일단 기존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의석수만큼이나 수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좌우 진영으로 이념이 나뉘어 있다고 해도 정당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대중정당, 중도정당을 표방해서 결국 일당이 되는 목표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민감해야 할 공약을 내놓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통해 내세우고 있는 게 기존 거대 정당과의 다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차별화가 가장 중요하고 더 부각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당연히 들어갔다. 이런 네. 정무적 판단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금태섭 신당이나 양양자 신당에서도 계속해서 공약을 발표해 왔었는데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소수 정당이 내놓는 정책이 사실 주목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이런 한계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치권 안팎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두고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당사자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 공약이 발표된 이후에 기자들이 당연히 성별 갈라치기 논란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가 무슨 공약을 하든지 약간 반찬처럼 그 논란이 등장하는 네. 내용인 것 같다.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저는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 공식적인 입장 외에 이준석 신당 쪽에 조금 물어봤어요. 이러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는 건 다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줄이자라는 공약이라든지 최근에 여야 모두 다 내놓은 저출생 공약 모두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거예요. 네. 어때 인기 영합주의 공약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준석 신당은 지금 당장 사회가 처한 문제들 이게 민감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사회와 국회가 다뤄야 할 현안들을 피하지 않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정말 우리는 해결할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도 복지 개혁, 연금 개혁 이런 것들도 좀 순차적으로 정책들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연금 개혁이라든지 병력 감소 문제 이런 것들은 향후 미래 세대를 좌우할 주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 민감성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기존 거대 양당이 좀 눈치를 보면서 꺼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외에 선거용으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만 내놓고 있다. 네. 이런 문제를 좀 정면 돌파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신당의 공약이 성별 갈라치기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전략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본인 지지자들에게는 일단 성공적이다. 네. 라는 게 정치권의 이제 판단이고요. 다만 중도 확장성을 만약에 고려한 전략이었다면 실패다. 중도 확장성에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게 중론인데요. 지금 이준석 신당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포진해 있는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주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본인 지지자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노인 무임승차 논란도 그렇고 그 여자 경찰들이 이제 사고 현장에서 좀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이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굉장히 비판이 일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의 연장으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 이런 논리가 나왔을 거다. 이런 해석도 있어서요. 본인들의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을 내놓은 거라서 전략이 본인의 지지자만 보호하겠다라고 하면 성공적이지만 중도 확장 측면이라든지 빅텐트 구상에는 어느 정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흔히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을 2030 이 남성층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개혁신당 당원 분포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이준석 신당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네. 당원 분포를 본인들도 분석을 해봤대요. 최근에 6만 명 정도 모였다고 보도가 됐는데 네. 정말 전 연령이 고르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왜 좀 지지층이 2030 남성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그동안 보수 정당은 2030의 지지를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처음 보수 정당으로서는 처음 2030 남성 지지층을 확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인식이 되는 거지 그건 아니라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어느 연령이 가장 많느냐고 물으니 아무래도 정치에 좀 관심이 많은 4050들이 좀 네.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차이가 오차범위 내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을 겨냥한 이준석 대표의 이 전략이 제3지대 연대 빅텐트 구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일단 이준석 신당 말고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창당이 오는 4일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말하긴 좀 어려운데 일단 이준석 신당 공약의 경우는 사실 민주당 지지층들의 생각과 다소 동떨어진 공약이라서 안 그래도 뿌리가 다르잖아요. 네. 이준석과 이낙연은. 네. 그래서 빅텐트로 묶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관측이 실제 나오고요. 네. 이준석 신당 내부에서도 자강론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지 이낙연 신당과 합당을 해서 얻을 시너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좀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다만 이낙연 신당이 창당이 되고 나면 정책을 속속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때 그 정책을 어떤 걸 내놓느냐에 따라서 서로 토론도 하고 논쟁할 건 하고 또 싸울 건 싸우면서 맞춰갈 여지는 열려있다. 아직 시간은 많다. 이렇게 이준석 신당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두 진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통한 연대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접점을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맞는데요. 이제 정책을 통한 연대는 사실 거대 양당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선거제도라든지 뭐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이런 정치 제도와 관련된 정도나 가능하지 네. 병역 문제라든지 뭐 노인 무임승차 뭐 여성과 남성 관련한 민생 강론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접점을 정말 찾기가 좀 쉽지 않아 네. 보이고요. 그래서 빅텐트 지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가장 큰 명분은 결국 민심이라는 거예요. 정책이라기보다는 현재 민심이 거대 양당 아니고 다른 당을 좀 선택하고 싶다는 요구가 크니 네. 너네가 설사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냥 한데 모여서 거대 양당을 좀 제지해달라, 저지해달라 이런 명분, 이런 민심이 결국 명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합당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너무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여론조사에서 제3지대에 대한 어떤 어떤 지지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합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게 중론이에요. 네. 지금 이낙연 신당 내부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이런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선명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서 중도 확장보다는 이제 본인 지지층을 좀 바라보고 가려는 그러니까 좀 개혁 보수를 좀 더 자처하는 이미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금태섭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선택은 성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 병역 평등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선택과 개혁신당의 연대, 합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준석 신당 측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금태섭 공동대표 쪽은 현 보수당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에서는 결이 같은데 네. 금태섭 신당과 굳이 합당할 유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금태섭 신당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합당을 하려고 하면 또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2030 남성들 중심으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없는 데다가 굳이 이러한 논란을 다 정리하고 조율하면서까지 합당을 해야 하냐 의문이 좀 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왜 양양자 의원이랑 먼저 합당을 했느냐를 물어보니까 네.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현역이라는 메리트가 있고요. 이제 기호 3번을 이제 쟁취하려는 쟁탈전이 지금 벌어진 거기 네, 때문에 네. 둘째로는 정책인데요. 양양자 신당의 창당 발기인들을 보면 IT나 벤처
사업계에서 굉장히 선별한 사람들로 이제 꾸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책 전문성 면에서 좀 상호 보완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시기에는 많은 사람이 직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죠. 이 같은 근무 형태를 재택근무라고 하는데요. 재택근무를 자택근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재택근무는 한 단어로 사전에 올라와 있고요. 자택근무는 한 단어가 아니라서 자택과 근무를 띄어서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네, 자택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리시나요? 자택은 자기 집이라는 뜻이지만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가리켜서 말할 때는 잘 쓰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집을 가리켜 공대에서 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기 집에 있다고 말할 때는 그냥 집에 있습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먹는다든지 옷이나 생활소품 같은 걸 만들어 사용하는 분들처럼 자신이 뭔가를 직접 한다고 할 때 제가 손수 키운 채소입니다. 제가 손수 만든 옷입니다. 이런 말도 역시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손수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이란 뜻의 부사인데요. 이 말은 할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주셨다처럼 상대방이 직접 손으로 뭔가를 했을 때 상대방을 존대하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라면 직접이란 표현을 써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같이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서쪽 지역의 공기가 점차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 충북과 전라도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다만 아직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후에도 공기가 탁한 곳이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단계에 머물 전망입니다. 지금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있고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안은 낮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면서 5에서 20mm 정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6도, 대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과 제주 10도 등으로 어제와 엇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에는 남부 일부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생일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회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통신비 인하 등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미 법이 시행됐는데 다시 멈추게 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기소 후 7년여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됐죠.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불은 31일 오후 7시 47분경 발생했는데요. 신고 한 8분 만에 소방구조대원 4명은 현장에 바로 도착을 했고요. 네. 인근 공장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화재 공장 내부로 진입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직원들이 퇴근했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서 불타는 공장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직원 한 분이 1층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목격이 되면서 그러면은 사람이 안에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 주저없이 화재 현장으로 바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3층에서 인명수색을 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커졌고 그
다음에 바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네. 결국 바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추락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구조대원들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은 소방사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직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과수와 함께 현장 감식을 벌여서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3층의 튀김기를 비롯해서 공장 안에는 최소한 4,000리터 이상의 기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네. 있어서 과연 이 기름이 잘 보관되고 있었는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은 소방사는 누구보다 일을 사랑하던 소방관이었다고요? 맞습니다. 35살 박수은 소방사는 원래 특전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사람을 구하는 일이 더 큰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2022년 경력 채용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항상 열정 가득한 모습이었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나는 소방과 결혼을 했다라고 네. 할 정도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7살 김수광 소방교는 2019년부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구조대에 스스로 지원을 하게 됐고 과거에 SNS에 올리신 글을 봤는데 이제 누군가의 성탄절을 위해서 나의 성탄절을 반납하겠다라는 글을 쓸 정도로 자신의 직무에 헌신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도 추모를 할 수 있다던데요. 장례 일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경북 소방본부는 고인들의 이 고향인 구미 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한 4곳에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고 소방청은 세종 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멀거나 혹시 시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의 경우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순직 소방관 사이버 추모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추모관은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고요. 고인을 위한 추모글을 게시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연결식은 오는 3일에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고로 전국 소방관들의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또 비번인 날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시민을 구한 용감한 소방관의 사연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 빌라 뒤편에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성 2명이 황급하게 달려옵니다. 다급해 보이는 순간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불길이 쏟아집니다. 인천 가좌동의 한 3층짜리 빌라 1층에서 불이 난 건 한 낮 12시 45분쯤이었는데요. 고준규 소방교와 김상근 소방교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우연히 검은 연기가 치솟는 걸 발견했고 두 소방관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옆집 주민으로부터 1층에 60대 A씨가 거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곧장 구조에 나섰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까 A씨가 얼굴 등에 이미 화상을 입고 집안 신발장 쪽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네. 구출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뒤이어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이어서 한 25분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요. 전날 발생했던 문경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로 동료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근하고 있었던 이 두 분의 소방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기만 보고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추모의 마음조차 좀 사치였습니다. 네, 진짜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네, 10월부터 서울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한 한강 리버버스 운항이 시작된다고요. 일단 리버버스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강 물길을 따라서 서울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수상 교통수단인데요. 네. 마곡부터 잠실 사이에 총 7개의 선착장을 오고 가고요. 한 번에 한 199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평일 기준으로 하루 68회 상하행 편도로 리버버스를 운항하다가 점차 배편을 조금씩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요금은 얼마일까 보니까 편도 요금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기후동행 카드로 탑승이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리버버스 운항을 포함한 기후동행 카드의 가격은 만약에 따릉이를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68,000원, 미포함 시 65,000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문제는 이 6년간 최소 80억 원의 적자를 감당하고 대중교통 이용 분담률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때문인데요. 네. 여기에다가 한강 접근성과 이동 시간 모두 경쟁력이 떨어져서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용에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 설명회에서 공개했던 운항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결국 관광용으로 활용될 공산이 더 커 보인다라는 일부의 주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의도 옥수, 뚝섬을 제외한 선착장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문제고 시는 모든 선착장에 따릉이를 배치할 것이라고 하긴 했는데 네. 사실 교통수단 자체를 바꿔서 타야 한다라는 불편함이 뒤따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단축 효과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마곡, 여의도, 잠실 선착장만 정체하는 급행을 한 16번 운항해서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 만에 이동한다는 걸 강점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9호선 급행으로 비슷한 구간을 이동하면 42분이 걸리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리버버스는 선착장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관광욕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2024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80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여지는 걸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냐라는 쪽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특수교사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해서 논란이 일었던 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6개월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어제도 저희가 이어서 전해드리면요. 네. 저도 이 영상을 찾아봤는데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서 서희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서를 썼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당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선처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라고 밝혔다가 철회했던 거는 교사 측으로부터 보낸 서신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 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신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이 피해 보상 부분은 물론 취소가 됐었는데 네.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서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서 뭐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한편 어제 있었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현직 교사들은 좀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 블라인드라는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주호민 사건 판결 결과를 두고 전날부터 계속 의견들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들은 더욱더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서울시 교육청 소속 A씨는 이제 더욱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면서 어차피 1년 보고 말 애들인데 듣기 싫은 말 안 하고 안전하게 지내야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같은 소속의 B씨도 앞으로 다른 학생 때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도 녹음기 무서우니 하지 마, 말만 하고 그 이상의 교육은 하지 말아야겠다. 나부터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공무원 C씨는 우리 반 장애아가 다른 애를 폭행했을 때 중재도 하고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알아봐 주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장애 아들들은 앞으로 학교 다니기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전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서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스럽고 이번 판결은 특수 학급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 그리고 일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 학급이 맞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질까 봐 우려스럽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특수교육을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의 혜택도 위축될 수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덧붙였습니다. 교원들의 단체에서도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서 학교 현장을 사제간 공간과 그리고 실내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소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전역한 50대에서 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이슈인데요. 네.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최용진 교수는 여성 군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네. 시니어 아미 창설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자원 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받자라는 겁니다. 현재 55세에서 75세인 약 690만 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총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690만 명 가운데 1%만 자원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약 7만 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을 한다면 20에서 30만 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여성 징병을 병력 부족 해소 수단으로 써야 한다라는 제안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데요. 시니어 아미 창설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열띠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누리꾼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시니어 아미에 반대하는 이들은 20대 군복무를 한 남성들을 50대에서 70대가 되어서도 부려먹을 것이냐라는 네. 의견들도 있고요. 60대에서 70대 노년 병사들을 간부가 과연 통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도 네. 있습니다. 반면에 찬성하는 이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주장이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이거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폐지 줍는 노인을 입대시켜서 숙식까지 해결해주면 좋겠다 등의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50대에서 70대 이 남성분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의 군복무를 하셨는데 또 하라니. 네, 괜찮아 하실까 모르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셨어요. 네. 요즘 주변에 보면요, 감기에 걸린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가만히 보면 똑같이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또 감기에 걸리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면역의 차이가 있죠. 네. 네. 뭐 똑같아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회 먹고 네. 어떤 사람은 탈이 복통 나고. 나고 네.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네. 4명 중에 1명만 되게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사람이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바로 면역성이라는 겁니다. 네. 특히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어떨 때 내가 면역력이 좀 저하됐구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편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입 주변에 포진이 생겼을 때. 네. 김장하시고 탁 나잖아요. 그죠? 저는 얼마 전에 났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바쁘실 때 이제 그렇게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표시나는 게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 주변에 그런 게 났을 때 또는 이제 감기가 한번 걸렸는데 안 낫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오래 가지 막 이런 느낌이 네. 들고 그랬다가 금방 다시 한번 또 걸리고. 네, 다른 감기가 오고. 네. 이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뭐 쉽게 알아차리는 거는 입술에 뭐 나는 거예요. 가장 쉽습니다. 입술에 뭐 나거나 입 안에 또 뭐가 생기거나 네, 그죠. 그런데 고혈압이나 이렇게 당뇨 같은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은 또 내 네. 면역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체감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자가진단법은 없어요. 사실은 면역력을 스스로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네. 그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저질환자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질병 때문에 내 몸의 면역성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질병이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저질환자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에 당뇨병, 고혈압, 그다음에 만성질환, 또 암에서 이겨내신 분들 또는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네. 그다음에 면역 관련 질병이라고 그래서 류마티스나 뭐 이런 병을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또 자도 피곤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네, 네. 혹시 면역력 때문일까요? 그렇죠. 면역력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서 피곤이 풀려야 면역력이 회복이 되는데 네. 자도 피곤하다. 이거는 면역력 회복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잠을 이렇게 못 자는 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첫 번째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이 예민해지고 네. 그 예민해진 감성이 나를 각성시키고 그러면서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네. 잠을 자긴 잤는데 얕은 잠을 계속 깼다 잤다 하면서 꿈만 계속 꾸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잠을 잘 잤냐 못 잤냐는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잘 잤냐? 아니 나 못 잤어. 그러면 이제 이미 못 자는 거고. 네. 잘 잤어? 그런 사람한테는 꿈은 안 꿨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 꿈을 꿈 너무 많이 꿔 그러면 못 자는 거예요. 네. 근데 꿈도 안 꾸고 잘 잤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 아니 그럼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깊은 잠을 잘 자는 것은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 있을까요? 예, 객관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우선은 내 몸의 면역을 관장하는 것 중에 급히 눈에 바로 띄는 것들은 백혈구, 림프구 이런 이제 세포들이에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세포들 속에 백혈구, 림프구, 자연살해 세포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이제 객관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그 면역을 관장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임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고 또 사이토카인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죠? 그 코로나 때 막 사이토카인이 뭐 폭발을 한다더니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는데 이런 사이토카인들도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정말 내가 면역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 이런 측정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다. 네. 네. 아,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그 검사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저하에 딱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 저하로 나오셨어요? 네. 잠을 좀 잘 주무시고 잘 드셔야 되겠네요. 오늘 열심히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좀 올릴 수 있는지. 겨울철에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많죠. 우선은 이제 급하게 우리가 이제 겨울철이면서 빨리 올 수 있는 것들이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래서 감기나 독감이나 또는 뭐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걸리게 되고 거기에 조금 더 심해지면 폐렴도 올 수가 있고 네. 또 입 주변에 포진 생기는 거, 대상 포진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거기다가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이기 때문에 장염이 온다든지 식중독이 오는 것도 면역력 저하랑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변비나 설사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도 면역력이 좀 떨어진 거랑 네. 연관이 있고 알레르기가 없던 게 생겼다. 이것도 살짝 면역력하고 연관이 네. 있습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겨울철 면역력 지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면역력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겨울철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게 있죠.
체온 관리라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저체온증에 빠지면은 사망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을 관장하는 기관들이 일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온도를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1도를 올리면 면역력에 뭐 50%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고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뭐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력을 지키려면 겨울철에 내 몸 체온이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네. 그 체온을 조절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육, 또 하나는 피하 지방. 네. 그래서 피하 지방이 충분히 있어야 사실은 체온도 조절할 수 있고 면역력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하 지방이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있는 사람이 네.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유리해요. 두 번째는 근육이 있어야 돼요. 네. 이 부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불리하죠. 네. 근데 남자도 근육도 없고 피하 지방도 없는 사람, 마르고 그다음에 피하 지방도 없는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네. 뚝 떨어질 수 있고 체온 관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피하 지방이 좀 있든지 아니면 근육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 근육에서 이 면역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근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면역력도 세진다. 이거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성분들은 이 피하 지방 지키기 위해서 너무 몸무게를 급작스럽게 빼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급작스럽게 빼시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 네. 서서히 네. 서서히 몸속에 있는 피하 지방 말고 복부 지방을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빼면서 또 운동하면 근육 생기니까. 그렇죠. 운동을 안 하고 빼는 분들이 문제죠. 그렇군요. 또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선 장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장이 면역기관으로 이제는 인정될 정도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면역 관련 세포들의 80% 가까이가 장에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근데 장내 환경이 좋아지려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해균과 유익균 사이에 균형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네. 유익균이 80% 이상이 돼야 장이 편안하다. 장이 환경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는 장의 유익균이 좋아지도록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하는 그런 식습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차려주던 밥을 보면 네. 반찬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시금치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콩자반도 있고 멸치조림도 있고 뭐 계란 프라이도 하나 주시고 네. 된장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요즘에는 음식을 먹으면 반찬이 하나예요. 반찬 많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 짜장면에 노랑무, 네. 그다음에 뭐 설렁탕에 깍두기 이런 식으로 네. 반찬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식이섬유라는 게 부족해지고 그게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 유산균이 안 많아지고 그러면서 장 환경이 나쁘니까 면역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더더욱이 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먹은 음식물이 분해되고 소화되고 흡수되고 남는 찌꺼기가 남은 게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 속에서는 독소나 유해물질, 가스 같은 유해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장 점막하고 닿게 되잖아요. 네. 계속. 시간적으로도 한 12시간 이상 그 장 점막에 닿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장 점막이 이걸 잘 해결해내고 방어를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장 점막이 문제가 생겨 있어요. 염증이 생겼어. 네. 그러면 장 점막 사이로 독소나 유해물질이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 점막이 튼튼하게 만들어주려면 유익균이 많아야 그 사이사이를 메꾸고 유익균들이 장점막을 예쁘게 코팅해서 그런 괴롭고 어려운 독소 같은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을 잘 챙기는 것은 즉 장이 편안하고 매일매일 화장실 잘 가고 별 불편 없이 정말 그
바나나 같은 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는 뭐 몇첩 반상은 어려우니까 대신에 이제 네. 장내 유산균을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보조식품으로 유산균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거는 실제로 도움이 좀 될까요? 도움이 되죠. 네. 예. 유산균은 사실 이제 살아있는 세균이고 이 세균들은 대개 이제 위로 들어가면 위산에 의해서 사멸해야 대부분은 사멸하는데 그래도 그걸 뚫고 양을 많이 하면 장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장에 가면 거기에 장에 부착해서 살 살아나면 유산균 숫자가 많아지고 네. 그 유산균들은 또 금세 숫자가 늘어나요. 자기 몸을 분열합니다. 2배수씩 분열을 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 마리가 2마리 되고 2마리가 4마리 되고 4마리가 8마리 되고 8마리가 16마리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유산균의 밥이 충분히 있고 유산균들이 있다면 숫자가 금세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는 거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유산균의 먹이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식이섬유 같은 것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듣고 비타민 B, C, 프로폴리스 뭐 이런 보조식품들을 막 이제 먹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건강 기능 식품들 정말 효과가 있나요? 아니 효과가 없으면 팔겠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식약처라는 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마크를 딱 붙여줄 때는 네. 적어도 인간 실험, 인체 실험을 통해서 그 양리 작용 또는 양리라고 하기까지는 어렵더라도 네. 식품의 효능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 마크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너무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어. 근데 그 병을 고치려고 안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자꾸 이용한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네. 거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을 때는 병치료가 먼저고 그렇지 않은 상태 건강하지만 약간 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겨울철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을 받아보겠습니다. 박학기가 부르는 비타민 듣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169님. 교수님, 저는 겨울말 되면 피로감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여름에는 컨디션이 좋은데 겨울에만 그렇습니다. 면역력 때문일까요? 혹시 걷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겨울에는 햇볕이 있는 시간이 좀 줄죠. 그래서 네. 아침에 해도 늦게 뜨고 네. 저녁에 해도 일찍 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이런 분들은 이제 낮 시간에 될 수 있으면 햇볕이 있는 곳으로 좀 가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잘 때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세로토닌이라는 거에서 바뀌어요. 껌껌해지면 바뀌는데 이 세로토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네. 눈으로 햇볕을 볼 때. 그러니까 해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햇볕이 쏟아지는 풍경을 보면 네. 그 눈으로 들어온 빛이 뇌 속에 있는 송과체라는 곳을 자극하면서 거기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네. 기분이 좋아지고 활기가 나거든요. 그게 밤이 돼서 깜깜하게 빛이 없어지면 멜라토닌으로 변하면서 우리를 잠들게 하고 그 깊은 잠이 돼서 아침에 편안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네. 그 빛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외부로 나가서 빛이 쏟아지는 환경을 좀 자꾸 관상하시고 네. 관람하시고 좀 그러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걷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냥 걷는 것보다는 빛이 이렇게 환하게 나와 있는 햇볕이 쏟아지는 곳에 가서 걷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6680님, 2022년 9월에 대상포진에 걸려서 1년 반 정도 고생을 했고 지금도 가끔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요? 하셨어요. 당연히 하셔야죠. 네. 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대상포진의 예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지만 그 예방 효능은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는데 네. 2번 맞는 게 있어요. 4백신인데
2개월 간격을 두고 2번을 맞아요. 그러면 평생 예방되는 그런 예방접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걸리셨던 분들도 다 같이 이제 2번 맞는 예방접종을 하셔야 돼요. 그거 하시면 이제는 평생 예방이 된다. 네. 그 명심하시고 또 고생하시기 싫으시면 가서 주사 대상포진 맞으십시오. 진짜 아프잖아요. 엄청 아프죠. 네. 이분은 뭐 1년 반이나 고생했다고 네. 하니까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꼭 지금이라도 가셔서 예방접종 맞으시길 바랍니다. 자, 똑똑 라디오 주치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라고 하면 괜스레 마음이 들뜨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설레는 오후 햇살과 함께 즐기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릴게요. 김유나의 멜로우팝, 김유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네, 이 코너에선 멜로우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멜로우팝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뭐 특정 장르를 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음악계가 좀 미묘한데요. 네. 다들 뭐 락, 팝, 재즈 장르명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정말 수만의 장르명이 있고 그 안에는 정식 장르로 인정이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네. 뭐 이런 멜로우팝 같은 용어처럼 음악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충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납득이 되지만 네. 장르라고는 딱히 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멜로우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네.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팝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르보단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장르로 구분을 하자면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AOR이라는 장르를 또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 장르가 Adult Oriented Rock이라고 해서 이제 80년대 좀 여유롭게 시간과 날씨를 즐기면서 들을 수 있을 법한 네. 딱 그 뭐죠 부유한 시대가 좀 느껴지는 음악을 떠올리시면 좋을 거예요. 그 장르와 많이 연관이 돼 있고 또 역시 장르명은 아니지만 같은 스타일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시티팝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실 텐데 좀 밤의 어떤 차갑지만 따뜻한 도시의 풍경이 느껴지는 그런 풍경을 네. 떠올려 보셔도 멜로우팝에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사랑을 말하는 뭐 말랑말랑한 노래들이 아닐까 짐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또 맞아요. 더 다양한 곡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노래도 물론 있지만 네. 조금 더 날씨라든지 기분 뭐 이런 것을 그리고 있는 곡들도 많고요. 이 코너를 통해서 좀 다양한 멜로우팝들 저는 멜로우팝이 결국에는 좋으라고 만든 노래라고 생각하고 누가 들어도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음악들 모아서 들려드리는 시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밥 먹고 이 나른한 오후 맞네요. 이 시간이잖아요. 네네. 이때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다면 멜로우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저희 멜로우팝 코너에서는 아마 대부분 가요를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일종의 권위자이자 조상님처럼 이야기가 되는 뮤지션이 있어요. 네. 바로 가수 김현철 씨입니다. 네, 김현철 씨도 데뷔가 89년이다 보니까 벌써 활동한 지가 한 35년 정도가 되어서 이제 뭐 어떤 한 분야에서의 조상님이라고 불려도 어색하지 않은 네. 연차가 되었는데요. 김현철 씨가 데뷔 이후에 쭉 보여준 굉장히 좀 깊이 있고 풍부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팝 음악들이 한국 대중음악 안에서는 멜로우팝의 어떤 계보의 짝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 음악들이 김현철 씨는 데뷔했을 때도 뭐 천재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인데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요즘 이제
젠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발굴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제 몇 년 전에는 무려 13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좀 재미있는 가요계 안에서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아티스트이자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이래저래 말씀을 드렸던 멜로우팝의 선조 같은 인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볼 곡이 네. 김현철 씨가 부른 곡이죠. 맞아요. 오랜만에라고 하는 곡이고요. 이 곡이 뭐 김현철 씨는 워낙 히트곡이 많잖아요. 네. 뭐 그 동네나 뭐 32도씨 여름 같은 곡도 많이 좋아하실 거고 달의 몰락 같은 큰 히트곡들도 있는데 뭔가 김현철의 멜로우팝 하면 바로 연상되는 노래 그리고 이 곡의 조지라는 아티스트가 이 곡을 리메이크 했었거든요. 그게 또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덕분에 다시금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붙여줄 수 있었던 곡으로서 네. 김현철 씨에게도 의미가 있어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김현철의 오랜만에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현철의 오랜만에 듣고 왔습니다. 네. 끝까지 못 듣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저의 말을 줄이고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네. 서운하네요, 제가. 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가수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코너 첫날이기도 하고 멜로우팝이라는 것 자체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그 느낌적 느낌, 스타일을 딱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곡들을 좀 모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김현철 씨의 오랜만에도 당연히 그런 곡이지만 이어서 들어볼 이 곡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멜로우팝 가운데에서는 뭐 쌍두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곡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어요. 네. 앞서 이제 김현철 씨도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그 소환이 돼서 최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새로운 음악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빛과 소금도 그런 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발매됐었던 LP를 한 10대, 20대 친구들이 찾아 헤매고 원판을 그래서 너무 가격이 비싸져서 다시 최근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재발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정도로 네. 굉장히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 팀 역시도 정말 오랜만에 이제 최근에 새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좀 재미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빛과 소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라디오 입담으로도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멤버분 두 분, 그 장교 씨와 박성식 씨가 90년대에는 라디오 진행으로도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네. 사실 이 사람들은 80년대부터 한국 가요계에서 진짜 내로라 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이자 아티스트들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김현식 씨와 같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밴드를 함께 하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팀도 아시죠? 그럼요. 네, 그 김종진, 전태관 씨는 그 이름을 그대로 딴 팀으로 독립을 하고 남은 멤버들 가운데서 이제 장기호 씨 그리고 박성식 씨가 빛과 소금이라는 그룹을 이제 기타리스트 한경훈 씨를 모아서 같이 데뷔를 시킨 게 이제 90년입니다. 네. 그래서 김현철 씨도 89년 빛과 소금도 90년이니까 그즈음 정도가 한국에서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멜로우팝, 한국형 시티팝이 막 태동이 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분들의 노래 가운데에서 이제 샴푸의 요정이 대표적으로 그 멜로우팝 계열이라고 이야기가 되죠. 이 곡이 참 신기해요. 벌써 발표된 지가 34년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도 여전히 그 누가 싹 스쳐 지나갈 때 기분 좋은 샴푸 향이 날 것 같은 네. 그 CF에 나올 것만 같은 뭔가 아주 향기롭고 산뜻한 네.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곡이거든요. 최근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도 리메이크를 해서 또 사랑받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명곡은 시간이 지나도 빛바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네. 대표곡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김이나 음악평론가의 설명을 듣고 있잖아요. 네. 더 노래가 막 궁금해져요. 하지만 샴푸 향을 좀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네. 음악 들어봐야겠죠? 빛과 네.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들어볼게요. 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 노래를 들을수록 멜로우팝은 특정 장르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네. 선곡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 두 곡을 이어서 듣다 보니까 새삼 네. 이 멜로우팝은 열창이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연찬이 없다. 보통 이제 대중가요에서 노래를 좀 잘한다, 뭐 디바, 뭐 절창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은 이제 고음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되고 막 이제 온몸을 사용한 가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멜로팝 계열의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좀 쉬엄쉬엄 노래를 하는 느낌이고 정말 노래를 잘하는 아티스트들도 이 스타일의 음악을 할 때만큼은 좀 나긋나긋하게 힘을 좀 빼고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새삼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멜로팝을 설명할 다음 아티스트는 또 누구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서 들어본 그 김현철 씨와 빛과 소금의 장기호 씨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좀 나긋나긋하게 노래를 하게 네. 흥분하지 않고 노래를 하게 태어난 보컬리스트들이라면 이분은 노래를 원래 정말 잘하는 아티스트인데 네. 이 곡에서만큼은 우리가 앞서 느낀 그 멜로함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 곡에서 풀어준 아티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나미 씨의 노래 하나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라고 하는 곡인데요. 사실 나미 씨 하면 빙글빙글 아니야? 그러니까 댄스 그쵸? 가수 아니야? 뭐 인디안 인형처럼 아니야? 뭐 붐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네. 사실 요즘 한 10대, 20대에게 나미 씨 노래 아는 게 있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안다고 하면서 대부분 꺼내는 곡이 바로 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입니다. 그래요? 진짜 좀 재밌죠. 이 곡이 그 92년에 발표한 나미 씨 7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는데 그때쯤이면 사실 이제 나미 씨 전성기는 80년대 중후반이니까 네. 기억이 좀 아슬아하실 거예요. 무슨 곡이 있었지? 네. 그런데 이 정말 멜로하고 말랑말랑한 곡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큰 사랑을 새삼 받고 있다는 걸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나른한 오후 음악이 도움이 되셨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노래를 듣기 위해서는 여기서 저희가 또 인사를 글쎄 드려야 말입니다.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김유나 음악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들려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